1장은 심리학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고, 제가 오늘 지금 시간에 다 못 알아들어도 돼요. 내가 다시 한번 올릴 테니까 좀 이해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수업 시간에 공부 따로 하고 또 이렇게 집에 가서 따로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 시간에 이해하는 정도 넘어가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니까, 그지? 여러분한테 좋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리학이란 무엇이고 분야가 어떤 게 있고 이런 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벽강에 보니까 신르네상스 이런 말이 있더라. 여러분 그 후배들이 왔잖아, 그지? 그거 보게 되면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는 문예 부흥, 르가 뭐냐면 다시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 뭔지 알겠지? 그때는 그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인권이라든가 여러 생각이나 이렇게 자유로웠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세 암기를 거치면서 그게 어려워졌잖아. 그지? 그러나 이제 이전에 얘기할 대로 사람을 죽고 시체를 해부하고 하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했잖아. 의학도 발달하고 하면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또 종교개혁하고 이렇게 돼서 사람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 고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 고민이 사람을 좀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로, 그지? 이성론. 그게 아니라 그 영국 같은 데 가보니까, 바다에 가보니까 뭐 고기도 만져보고 만져보니까 사람이 그 경험론, 그죠? 그래서 생각하는 거냐, 감정으로 느끼는 거냐,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따라해 봅시다. 이성론, 경험론. 그래서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그런 존재한다, 이런 합리론 이성론이냐, 아니면은 뭔가 감정을 통해서 만져봐야 아는 것이냐, 이런 경험론 가지고 서로 어떤 게 맞느냐 논쟁을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그 철학적으로도 여전히, 그죠? 논쟁하고 있죠. 근데 이걸 갖다가 과학적으로 그 측정하려고 하는, 그죠? 그게 이제 시도가 심리학이었다는 거죠. 예, 심리학. 여기 심리학의 연구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건 제가 어떻게 내냐면 설명을 하고서, 그지? 설명을 하고서 이렇게 줄긋기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어요. 휴대폰 찍을 필요 없어. 내가 다 준다니까. 친절하게, 그지? 여기 보게 되면 그 구조는 생긴 모양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기능은 하는 역할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경호관 건물 보게 되면 건물이 이렇게 몇 층으로 생겼잖아. 그지? 근데 거기에서 각자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 우리 눈도 보게 되면 눈도 이런 모양으로 생겼잖아. 그지? 앞에 수정체가 있고 그 안에 그 안에 물이 가득 찬 그런 공알이 있습니다. 유리체가 있고 그 뒤에 시신경이 나가고 이렇게 하죠. 그죠? 이렇게 생겨 모였어. 생겨 먹었는데 눈은 뭐 하는 거야? 보려고 하는 거죠. 생겨 먹은 건 이렇고 기능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심리학에서 보게 되면 먼저 심리학이 뭐냐, 우리 마음의 생각이 뭐냐, 심리가 뭐냐, 이걸 갖다가 그 구성물을 알아내려고 했던 첫 번째 시도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분투입니다. 따라합시다. 분투. 운트가 아니야. 이건 독일어로 W는 분트라고 읽어. 알겠지? 그래서 이분이 우리 심리, 인간의 의식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생긴 것이지 하고 그 구성을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구성을 알아보려고 해본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반성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내면으로 반성한다가 내성법이야. 알겠어요? 따라서 내성법. 자신의 그 생각, 의식 이런 걸 갖다가 알아보려고 하는 게 이제 구성주의고, 이제 여기가 이제 이분이 기능주의잖아요. 기능주의. 기능주의는 아까 구조 다음에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의식이 뭐 하는 건데, 무엇을 위해 쓰는 건데, 그 기능을 얘기했던 사람이 제임스입니다. 따라합시다. 제임스.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게 뭐 이걸 일일이 알 필요는 없어. 지금도 규명이 안 돼. 그러나 1900년대 초에 심리학의 원리라는 책을 쓰면서 그
우리 심리학의 기능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했어요. 독일에서는 분트가 심리학 구성을 연구했고, 미국에서는 의식이란 무엇인지 그 윌리엄 제임스가 그 기능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그 이름하고 저기만 알아두면 돼요. 비렐름 분트는 뭐야? 구성주의. 제임스는 뭐야? 기능주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임스. 요즘에도 제임스라는 이름이 많은데,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의식이 어떻게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지 그 기능을 알아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구성주의는 우리 내면의 의식 기능, 아니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를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가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행동주의. 심리학을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행동주의의 파블로프의 고전 조건, 그 다음에 스키너의 조작 조건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개론이니까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그 구성이니 기능이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사람이 직접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고 한 그런 행동만 가지고, 의식이 뭐 그런 건 잘못된 얘기고, 겉으로 드러나고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측정하는 걸 갖다 연구 대상으로 했던 것이 바로 행동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왓슨이죠. 왓슨 같은 건 오른쪽에 백지잖아요. 그죠? 백지. 우리 사람은,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백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천적인 거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백지에다가 스케치북에다가, 그죠? 물감으로다가 수채화를 그릴 수도 있고, 정물화를 그릴 수도 있고, 그죠? 사람 인물화를 그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르게 그릴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자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되길 원하세요? 자녀분이? 근데 변호사 만들어줄게. 혹시 의사가 되길 원하세요? 근데 의사를 만들어줄게. 그 자녀가 빈 백지인데 그걸 갖다가 내가 행동을 갖다가 잘 훈련시키게 되면 원하는 대로 만들어줄게. 행동주의자들의 최초가 왓슨이었습니다. 그 후로 여기 이제 백지라는 거죠. 여기 이제 파블로프가 있습니다. 파블로프가 있는데 개가 딸랑딸랑딸랑 하고 먹이를 주고 딸랑딸랑딸랑 하고 먹이를 주면 나중에 딸랑딸랑 소리만 들려도 침을 흘리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딸랑이라고 하는 것은 침 흘리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딸랑이라고 하는 걸 조건을 만들어주면 얘가 음식을 주지 않고 딸랑 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린다. 나중에 이제 학습의 원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거예요. 네. 이런 걸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스키너가 있습니다. 스키너 같은 경우는 얼굴이 피부가 좀 약간 스킨이 좀 그렇지. 이 스키너 이분은 강화라는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따라해볼까요? 강화. 예.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이제 동물원 같은 데 가보게 되면, 그죠? 여기 돌고래나 물개나 훈련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행동주의에서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공 갖고 노는 거를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 돌고래가. 그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행동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모르다가 행동을 고침으로써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내용은 계속 녹음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들을 겁니다. 알겠죠? 예. 내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이게 일이 많아. 그래서 수업한 거 그대로 여러분이 볼 수가 있으니까. 알겠지? 예. 그래요. 그 다음 여기 보면 통찰하고 하는 게 있네요. 따라서 통찰학습. 여기 원숭이가 있잖아요. 원숭이가 저 천정에 바나나를 달아놨어. 바나나를 달아놨으면 이 바나나를 먹고 싶잖아. 그지? 먹고 싶은데 우리 같이 머리가 안 좋으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사과 개짝 같은 게 있는 거야. 아, 그럼 사과 개짝을 딱 밟고 올라가면 먹을 수가 있겠네? 라고 번뜩 통찰력이 생기는 거야. 알겠죠? 예, 이걸 통찰학습이라고 그래요. 예, 처음부터 생긴 건 아니고, 예, 어떤 상태를 갖다 보니까 어떻게 먹어야 되지? 그죠? 이 원숭이나 일주일 굶어봐. 별 생각이 다 들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 갑자기, 아하, 내가 괴짝을 놓고 올라가서 따먹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이런 걸 배운다는 거죠. 이게 통찰학습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행동학습 이론에 속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형태주의가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형태주의. 여기는 전체는 부분 합 이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지. 이거 한번 보자. 지금 이거 보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정육면체가 보이죠, 그죠? 여러분이 보일 때 새카만 거 따로따로 조각 따로따로 떨어져서 보이지 않죠, 그죠? 전체가 하나의 그 희게 그 정육면체 같은 게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형태주의란 말이야. 따로따로 새카만 거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의미 있게 조합돼서 존재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형태주의가 되겠습니다. 독일말로 게슈탈트라고 하는데 형태주의예요. 그러니까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고 이렇게 그 외형적으로 이런 뭐랄까 그림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생각도 부분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로 이식하는 존재다라고 보는 게 형태주의 게슈탈트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신분석이에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네. 전체를 복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 나중에 다시 복습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동영상으로 할 때는 뭐 잠깐 멈췄다가 볼 수도 있고 막 그렇지 그지? 적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지금 그 프린트물이 없잖아요. 근데 프린트물도 주어지게 될 거니까 지금은 미장원에 왔다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있어. 그래. 그래서 시험은 난다.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이 되겠습니다. 정신분석학 이거 사이코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여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름이 프로이드예요. 따라합시다. 프로이드. 예, 이거는 그 인간의 행동이나 사고는 겉으로 드러난 의식보다는 그 속에 들어있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본능, 성적인 욕구, 공격욕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무의식적인 내용을 통해서 그 후에 행동이나 병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고 본 것입니다.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 경험이 중요해요.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5살까지의 어릴 때 경험이 그 사람의 평생의 삶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격 이론, 그 다음에 약간 이상행동이라고 하면 그 비정상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지금도 이제 대학원 수업 같은 거 하게 되면 아주 체계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예. 프로이드. 여기 그 간단히 이제 아들러가 있는데요. 프로이드 제자였는데 그 후로 뭐 사람을 성적으로 공격적으로 그렇게만 봐서 되겠냐? 그게 아니다. 하고 그 밑에 연구한 사람들이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온 사람 중에 아들러, 융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성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을 비판을 했죠. 물론 무의식적인 거, 그 다음에 어릴 때도 중요하긴 한데 성적인 거로 너무 섹슈얼한 걸로 보게 되면 좀 그렇다. 인간관계, 문화 이런 걸 가지고서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 신정신분석이라고 하는 네오가 신이란 뜻이에요. 네오 하게 되면 새롭다 이거거든요. 프로이드 이후에 새로운 정신분석 학파가 생겼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적인 것보다는 인간관계 문화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분들이죠. 여기 이제 프로이드가 있잖아. 그 후에 같이 연구를 했는데 싸우고 같이 나갔어요. 신정신분석 학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본주의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따라합시다.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피동적으로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솔선해서 그 성장하고 자기 실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귀한 존재다라고 보는 것이 인본주의고요. 여기 나오신 분이 바로 메슬로우입니다. 메슬로우. 메슬로우는 얘기하기를 그 생리적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는 뭐 화장실 가고 먹고 뭐 이런 기본 생리적 욕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위험한데 처하기 싫고 안전하길 원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이제 여기 경호학과 하면 경호학과에 소속되려고 하는 욕구. 그 다음에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존경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왜 사냐. 그죠? 왜 사냐?
자기 실현하려고 한다. 자기 실현을 하려고 한다. 단순히 밥만 먹고 살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실현을 하고자 하는 성장의 구가 있다. 나이 60 넘어서 그 정치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국정감사 진행되고 하는데. 그냥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돈이 많아요. 충분히 먹고 살만해. 그런데 왜? 한번 살면서 남자로서, 그죠? 한번 세상에 한번 뭔가 이름을 내보고 싶다. 왜?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지? 저도 이제 요번 학기에 그 책도 이제 매년 한 권씩 쓰고 있는데 그 책 안 써도 먹고 살아. 근데 그걸 쓰면서 뭐 하냐? 그죠? 나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요즘 뭐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이 뭔가 좀 더 배워서 미래에 긍정적인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가길 원하잖아요. 그게 바로 자아실현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보는 거, 이게 바로 그 인본주의자가 되겠습니다. 인본주의적 접근이에요. 네, 여기까지 이제 그 여러 학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금방 지나가니까 헷갈리지?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복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연 관찰, 실험실 관찰, 사례 연구, 조사법, 실험법. 뭐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 여기 보면 연구할 때 그냥 뭐 불어넣어 있으면 연구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뭔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그지? 자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동물을 연구하는 거예요. 여기 내셔널 지오그래픽 아시죠? 그런 데서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요즘엔 뭐 카메라가 줌도 잘 되고 하니까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죠. 또 밤에 요즘에 멧돼지가 많이 나온다며? 그죠? 멧돼지 적외선 카메라도 밤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관찰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실 관찰이에요. 이거는 통제된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통제된 상황.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유리창이 있잖아. 유리창 저 안쪽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실험 쪽에서 바깥 연구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실험실 안에 이렇게 모아놓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실험실 통제해놓고 컨트롤된 상황에서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험실 관찰이에요. 실험실 관찰. 그 다음에 이게 사례 연구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례 연구. 한 개인이나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연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는 광산에서 일을 했어요. 광산에서 일을 했는데 일종 노가다 같은 거 하잖아. 그런데 이게 새꼬챙이가 날라와가지고 얼굴 뚫고 나갔어. 그래서 머리 앞부분이 새꼬챙이가 빠져나갔어요. 다 죽지 웬만하면. 근데 이 사람은 살았어. 그 앞에 전두엽, 앞머리를 전두엽이라고 그러잖아. 뒷머리는 후두엽이라고 그러고. 이 앞부분이 빵꾸가 나니까 옛날에는 성품이 좋았어. 그지? 친구들 관계도 좋고. 의사결정도 잘하고. 그런데 이 빵꾸가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친구 관계가 아주 아주 안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못해. 아침에 회사 와가지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탕수육 먹을까? 이거 가지고 한 서너 시간 계속해서 의사결정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앞머리는 뭐니?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구나. 그지? 없어지고 보니까 그런 거를 알게 된 거죠. 이런 거를 갖다 여러 사람 연구할 수 있어 없어? 일부러 만들어서 할 수 있냐? 마루타냐?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례 연구를 하는 거야. 알겠지? 회사 같은 데 가게 되면 성공 사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러면 특별한 한두 케이스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사례가 케이스야. 이런 연구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사법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스트레스 실험 같은 걸 하잖아요. 여기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설문지 많이 받아왔지? 만족도 조사 이런 거 해봤지? 예, 이런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 질문지나 인터뷰로다가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실험이에요. 실험법. 야, 영화를 보고 나면 팝콘과 콜라가 먹고 싶어져. 예, 이런 얘기죠. 이제 실험법 같은 경우는 그 원인과 결과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영화 필름 사이에 뭔가 팝콘을 넣거나 그 다음에 다른 콜라를 넣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을 해봐요. 그런데 이 영화 사이에 이렇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한 0.3초만 딱 보여주면은요 내가 뭘 봤는지도 몰라요. 알겠죠? 그런데
팝콘을 넣어주면 그 쉬는 시간에 사람들이 영화 뭐 서너 시간 가게 되면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쉬는 시간에 팝콘을 더 많이 먹더라는 거야. 그 사이에 감자깡을 집어넣으면 감자깡을 더 많이 고르더라고. 네, 이런 연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예, 제가 이제 여러분을 갖다 가르치는 방법을 교수법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예, 교수가 가르치는 방법이 교수법이야.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갖다 이렇게 해주는 게 한 학기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기억을 얼마 많이 남는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을 갖다가 동영상 강의를 안 하고 그냥 하는 방법이 있고, 저처럼 동영상 강의를 해가지고 보여줬을 때 한 학기 지났을 때 학생들이 만족도가 높고, 그지? 점수가 좋은 게 많이 나왔어. 그럼 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그 교수법. 어떤 사람 불안한 사람이 있고 안 불안한 사람이 있어. 예, 불안한 사람이 불안하니까 공격을 더 많이 하는가? 안 불안한 사람은 공격을 덜 하는가? 이런 걸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실험을 한다는 얘기지. 실험 방법이 되게 복잡해. 예, 그렇지만 이 실험법이 있습니다. 예. 여기 한번 보게 되면 왜 실험을 하는지 보여줄게요. 여기 모 집단은 뭐냐면 무슨 집단이냐면은 엄마 집단이란 뜻이야. 엄마는 전체란 얘기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여러분 담배 펴요 안 펴요? 만약에 담배가 그죠? 담배가 불안을 감소시키는 거에 얼마나 영향이 있냐 이런 연구를 하고 싶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 대학생들이 만약에 한 100만 명이야. 그럼 100만 명 대상으로 다 그거 연구할 수 있냐? 만약에 100억이 들어가. 그것만 하겠냐? 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몇 명 뽑아서 해. 여러분 화장품 가게 되면은 화장품에 그 샘플 써보죠, 그죠? 화장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샘플을 하잖아.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대학생 전체에서 몇 명만 뽑아. 그지? 한 100명만 뽑으면 돈 많이 안 들어가잖아. 100만 명 들어가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냐? 그지? 그것만 하냐? 그러니까 전체에서 그걸 뽑아서 써요. 뽑는 걸 갖다가 뽑아놓은 걸 샘플이라고 그러잖아. 샘플을 하는 것을 갖다 샘플링이라고 하는 거야. 따릅시다. 샘플링. 한글로는 표본이라고 하고 끄집어내서 집합을 만드는 게 표집이 샘플링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 중에 일부 뽑아서 이렇게 실험을 하는 것이죠. 실험을 할 때 몇 명 뽑는 거를 갖다가 그래서 여기 100명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담배를 피니까 불안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 그러면은 담배 피는 게 우리 대학생들 가운데 전체 중에 불안이 줄어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00명 가지고 한 연구를 가지고 통계를 돌려가지고 전체 100만 명한테 맞는지 틀리는지 추측해 보는 거야. 이런 방법을 쓰는 거야. 알겠죠? 예. 하여튼 통계 방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실험법에. 예. 전체 집단을 모집단 거기서 뽑아낸 걸 표본 뽑는 행위를 표집이라고 하고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서 이제 전체 집단은 어떤가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네. 복잡하죠? 네. 그래서 대충 이런 걸 알고 가면 나중에 좀 더 깊이 들어갈 때는 나중에 여러분이 더 녹화하고 있으니까 계속 나갈게요. 성격이란 뭔지 한번 볼게요.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성격의 이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성 이론입니다. 따릅시다. 특성 이론. 사람의 특성을 찾아내 가지고 성격을 분류하는 건데 여기에는 유형론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유형이냐, 타입이 뭐냐,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의 특질은 뭐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정이론이 있어요. 따라서 과정이론. 여기에 정신역동, 행동주의, 인본주의 이런 게 있는데요. 네. 하나하나 봅시다. 여러분 동영상 할 때는 앞으로 돌려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죠? 네. 그리고 제 얘기가 빠르면 나중에 좀 느리게 해볼 수도 있죠. 그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같은 동영상 볼 때 1.5배속이나 이미 내용을 알면 2배속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30분 들을 걸 20분 만에 들을 수도 있죠. 그죠? 네, 여러분 그렇게 몇 번 들어보세요. 그게 좋습니다. 여기 히포크라테스와 갈렌의 연구가 있는데요. 타이폴로지는 뭐냐면 타입이 뭐냐 이거야.
그래서 다혈질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지? 끈적끈적한 점액질, 그죠? 아주 쉽게 분노하는 담즙질, 흑담즙질. 여기 흑이란 얘기는 약간 새카맣다는 얘기잖아. 멜랑콜리, 우울증, 여기 여러 가지. 이게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이렇게 구분해서 봤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네. 한번 따라해볼까요? 담즙질, 다혈질, 점액질, 우울질. 보통 이렇게 네 개로 나눴어요. 담즙질은 어떻고 다혈질은 어떻고 뭐 이런 걸 외우게 하는 시험은 저는 절대로 안 냅니다. 치사하잖아. 그렇지 않냐? 다른 것도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타입으로 구분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격 유형이 있어요. 체격 유형 보게 되면은 여러분 보기에 뚱뚱한 사람이 범죄를 더 잘 저지를 것 같아? 마른 사람이 더 잘 저지를 것 같아? 네가 좀 뚱뚱해서 그러냐? 말도 안 되지 사실은, 그지? 근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구분해 보려고 애를 썼었어. 그러다 보니까 쟤는 마르니까 말해 성질이 말해 까탈스러울 것 같아. 쟤는 약간 통통하니까 그냥 풍풍하고 잘 받아들일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죠. 근데 그건 근거가 없는 거지만 옛날에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여기 셸던 같은 경우도 뭐 체격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 내배엽은 내장 근육이 작발달해가지고 몸이 뚱뚱해. 이 사람 편안해. 풍풍해. 예. 약간 여기 이제 근육질들이 많은데 여기 중배엽이야. 여기 외배엽은 약간 가냘퍼. 셸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체격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이게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나눠서 굳이 구분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옛날에. 예. 그 다음에 특질 이론입니다. 예. 예. 제가 어떤 식으로 시험을 내냐면 유형 이론, 특질 이론, 행동주의 이런 걸 갖다 구분해 놓고 체크하는 거 하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격 유형이 어떻고 내배역이 어떻고 중배역이 어떻고 그런 건 안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개론은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거냐면 헬리콥터에 올라가 가지고 저 산에서 전반적인 그 흐름을 보여주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보는 역할들을 많이 하게 해줍니다. 알겠죠? 네. 예, 여기 보게 되면 특질론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성격을 갖다가 형용사로다가 분류하고 기술하는 게 특질론입니다. 예.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저는 성격이 어떨 것 같아? 외향적일 것 같아? 내향적일 것 같아? 외향적일 것 같으냐? 그런데 내 원룸에 가면 내가 얼마나 내향적인지 알 수 있을 거야.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그 성격을 갖다가 구분하잖아. 그지? 내면의 특성을 갖다가 구분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특질론인데요. 그래서 엘포트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 특성, 중심 특성, 2차적 특성 이렇게. 그래서 엘포트는 18,000개 수많은 형용사를 가지고서 분류를 했어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 중심적인 거, 2차적인 거 이렇게 구분을 했다.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이분은 평생 연구를 했지만 그냥 이렇게 특성 이론에 L가 맨 먼저 시작을 했고 그래서 주된 특질, 중심 특질, 2차적 특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 특질은 뭐냐면 눈만 뜨면 평생 목표가 이거야. 그죠? 한 개인 전반에 영향을 주는 주된 특질이 주 특질. 그거보다 조금 아래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중심 특질.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 특질, 중심 특질, 2차 특질은 엘포트란 분이 얘기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카텔 분이 있습니다. 카텔은 아까 엘포트는 18,000개였는데 너무 많아. 200개 성격 특성을 하고서 그 중에서 16개를 끄집어냈다. 이게 누구야? 카텔입니다. 16개가 카텔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분이 카텔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A부터 Q4까지가 있잖아. 16개 성격 요인을 가지고 했습니다. 카텔이. 네. 그런데 16개도 너무 많아. 그래서 아이젠크는 3개로 보자 이거지. 네. 네. 너무 많으니까 3개로 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올포트는 18,000개에서 뭐 이렇게 주특질, 중심특질, 뭐 이렇게 2차 특질 나눴고, 캐텔은 16개, 아이젠크는 3개로 봤습니다. 3개로.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몇 개가 5개라는 거죠. 그 성격을 구성하는 기본을 갖다가 이제 5개가 보통이다라고 이제 요즘에 학자들 간에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몇 개라고요? 5개. 그래서 여기 5개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요거는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따라서 신경 과민성,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뭐냐면은 외향성이라고 해가지고 내향성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외향적인 측면에서 아주 외향적이냐, 아주 외향적이지 않으냐 이렇게 그 구분을 하는 것이죠. 하여튼 성격을 갖다가 이 5개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질 이론은 뭐냐면 성격을 갖다가 이렇게 형용사로다가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그래. 얼마나 과민하냐, 외향적이냐, 개방적이냐, 우호적이냐, 성실하냐. 근데 아까 올포트는 주특질, 중립특질, 2차 특질 이렇게 나누고 캐텔은 16개, 그죠? 아이젠크는 3개. 그런데 요즘엔 보통 몇 개라고? 5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하여튼 성격 심리학에서 이렇게 그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적동 이론 보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하세요. 네. 네. 따라합시다. 정신결정론, 무의식. 요 장면은 잘 봐두세요. 요 장면. 보통 이게 다야. 한 페이지에 다야. 어릴 때 양육 경험, 이런 거. 그러니까 어릴 때에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평생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게 정신결정론이에요. 네. 그래, 여기서 이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합시다. 원초와 자, 초자. 네. 제가 보통 이런 실험을 냅니다. 이게 프로이드의 정신구조에서 원초와 자, 초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쓰시오. 이런 주관식을 내잖아. 그럼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애들 있더라. 그러지 말고 뭐라도 쓰세요. 알겠냐? 나중에 그 평가위원들이 왔을 때, 야, 절대로 빈 공간으로 나눠주지 마. 빈 공간으로 나누면 어떻게 내가 배려할 수 있는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 그지? 뭐라도 쓰라고. 그림이라도 그리든가. 그림 그리면 그 공간을 많이 채울 수가 있잖아. 그지? 그림 그려가지고 설명하세요. 그래서 원초화는 그 쾌락 원리에 의해서 뭐라고? 쾌락 원리에 의해서 pleasure principle. 그래서 here and now 지금 바로 욕구를 충족을 해야 돼. 성적인 욕구 이런 걸 바로 충족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성적인 욕구라든가 공격적인 욕구를 바로 충족하면 어떻게 해? 감옥 가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공상으로 하는 거야. 알겠지? 네, 공상으로 만족 충족하는 이게 원초화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자아입니다. 따라합시다. 현실 원리. 이거는 그 현실과 욕구를 갖다가 만족시키려고 그랬는데 이게 냉혹한 거야. 여기 있잖아. 이게 만족시키려고 하는데 현실이 그냥 바람 불고 냉혹하잖아. 응? 그래서 자아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현실 원리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 원리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초자아가 되겠습니다. 초자아는 그 재판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갖다가 뗐지 하고 처벌을 하고 그 다음에 원초화를 그 다음에 자아가 그 원초화의 욕구를 적절하게 현실에 맞게 잘 했는지 재판관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이게 초자아가 되겠습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합니다. 그래도 여러 개 한두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적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예, 그 다음에 요 5가지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재기, 성기기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구강기입니다. 구강기는 쾌감 부위가 어디야? 입하고 입술이야. 어린이들 보게 되면 입 쪽쪽 빨고 그러죠, 그죠? 네, 거기에 만족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적인 만족을 입으로 한다. 그래서 구강기라고 그래. 이때는 주로 뭘 해야 되냐면
이유식 먹지, 이유식. 이유식이 뭐냐? 이유가 있는 음식이 아니라 여기 유가 젖이란 말이야. 젖되는 거가 주된 과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문기입니다. 항문기는 뭐냐? 그 쾌감 부위가 똥꼬란 말이야. 그죠? 그래가지고 그 응가를 갖다가 잘하면 아이고 잘했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이때는 주로 해야 될 게 뭐야? 응가를 제때 잘해야 돼. 어떤 애는 그 말이야 3살 전에 이걸 끝내야 되는데 유치원 7살 가서도 아직 응가를 못해. 그래가지고 부모가 골치가 아파.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시기적절하게 잘 해줘야 되는 거야. 엄마가 너무 심하게 그 훈련을 해도 안 되고 너무 그 퍼질러지게 해도 안 돼요. 적절하게 잘 배변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근기야. 남근기 쾌감 부위가 어디야? 입하고 똥꼬가 아니라 꼬추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애들 보면 꼬추로 만지고 그러죠. 그죠? 이때 따라합시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기 보면 이 꼬마 아이가 아빠 망치질을 그대로 따라하죠. 따라하는 걸 동일시한다고 그래. 여기 보게 되면 이걸 갖다가 프로이드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이디푸스 왕 내가 얘기해 준 적 있지? 필요하면 찾아보세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데 아주 거대한 사람이 진치고 있는 거야. 누구야? 아빠야.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때? 아빠처럼 해야 돼. 알겠냐? 그래서 이런 시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재기예요. 잠재기는 이때는 쾌감 부위가 없다고 봐요. 이 프로이드 이론에서는 이때는 뭐 이제 새 나라의 어린이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과 사회관계 확장하고 놀고 공부하고 웃고 뭐 그런 시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성기기가 되겠습니다. 성기기는 뭐냐면은 쾌감 부위가 실제 성기라는 얘기지, 그지? 사춘기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까 남근기 때는 그때는 꼬추를 만져서 자기가 상상으로 다 이렇게 만족을 했잖아. 근데 이런 시기가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족함을 그 남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는 것이 성기기가 되겠습니다. 뭐 계속 나가서 미안한데 내가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이해들 하셔. 네. 내가 그 혼자 하려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얼굴 보고 있으니까 좋으니까 이해들 하셔. 예, 지난번에 인상 형성과 귀인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니야. 사장. 왜? 힘들어해? 3장까지 하면 좋겠어? 그러면 이 한 장을 어떻게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수업 태도가 저렇게 졸고 있으면 4장까지 하고 3장까지 할까 4장까지 할까? 그래 좀 하자. 야 힘내서 인상 형성할 때 따라합시다. 일관성, 후광 효과, 초두 효과, 부정성 효과 이런 건 제가 단답형을 내기 쉽지. 이거 뭐냐면 타인에 대해서 형성한 인상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경향을 무슨 원리? 일관성. 알겠지? 스티브 잡스는 청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입고 있다. 그지? 야, 근데 이거 알 것 같지? 막상 동그라미 빈칸 채우라 하면 못하는 친구들도 있더라. 그래, 그 다음 후광 효과입니다. 여기 그 예수님 뒤에 보면 밝은 빛이 있잖아요. 뒤에 비치는 빛이라고 그래가지고 후광 맞지, 그지? 후광. 그래서 한 가지 장점을 보게 되면 그 뒤에, 그지? 저 사람이 보니까 얼굴이 멋지게 생겼어. 나 멋지지 않냐? 왜 웃어? 근데 우리 교수님은 멋지기도 하신데 그 지적으로도 잘하실 것 같아. 그렇게 믿어주세요. 이렇게 그 겉으로 보이는 것 외에 뒤에 다른 그런 것도 보려고 하는 게 후광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두 효과예요. 초두 효과는 뭐냐면은 초두에 말한다는 얘기죠.
맨 처음에 제시된 정보가 맨 마지막에 제시된 것보다 영향이 커, 적어. 더 크다는 거지.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해. 그래서 교수님들도 수업할 때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때 잘하려고 그러잖아. 이들한테 잘 안 보이면 수강 정지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도 보게 되면 애쉬 실험에서 보니까 처음에 지적이다, 부지런하다, 충동적이다. 그 밑에 비집단도 똑같아요, 내용은. 그지? 근데 처음에 지적이다라고 하는 걸 갖다 좋은 걸 보여주면 나중에 안 좋은 게 보여줘도 더 좋게 봐. 그지? 여기 A 집단, B 집단 알겠죠? 예, 빨간 거 표시.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인상 보여주기 원하면은 첫인상을 좋게 하세요. 알겠지? 사람이 뭐 속이 중요하지. 그런데 속 중요한 건 나중에 만들어 가시고 처음에 볼 때는 아주 첫인상을 잘 갖고 가세요. 알겠죠? 저도 오늘 아침에 어디 회의를 갔다 왔는데 첫인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 뭔지 알겠지? 응. 그게 프로 역할이야. 그 다음에 부정과입니다. 한 사람에게 대해서 좋은 평과 나쁜 평을 하게 되면 어떤 게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쁜 평이. 이걸 뭐야? 부정성 효과라고 그래. 내가 이걸 OX 문제를 낼 수가 있어. 좋은 평과 나쁜 평을 함께 듣게 되면 보통 좋은 평이 전체 인상 형성하는데 더 중요하다. 맞냐 틀리냐? 근데 틀린 애들이 있더라고. 저 졸고 있잖아. 근데 분명히 똑같이 시험을 낸다. 그래. 그 다음. 네, 그래. 10번 잘하다 한 번 못하면 꽝이야. 제 수업 말고 다른 수업들도 열심히 해서 잘 하세요. 네. 따라해볼까요? 고정관념. 그거 어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한 특성에 대해서 그 근거 없이 형성된 그걸 고정되어서 생각이 박혀 있다 이거죠. 네. 요즘에는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저 많이 좀 나아졌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은 너무 사대주의적으로 가서 붙으려고 그러고 아니 아프리카나 흑인들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깔보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이 잦으면 그게 편견이 됩니다. 고정관념이 왜곡돼 가지고 나쁘게 보는 거. 그러니까 고정관념은 좋은 것도 고정관념일 수도 있죠, 그죠? 좋은 거 나쁜 거 다 될 수 있잖아. 그 중에서 나쁜 거로 치우치게 되면 뭐야? 치우친다가 편자가 되는 거지. 나쁘게 볼 때는 편견이라고 본다. 예. 예. 귀는 내가 시험을 낼까 말까? 내지. 이거는 모든 시험에서 나옵니다. 엊그제 보면은 공무원 시험 있었잖아. 공무원 7급 있는데 뭐 모든 시험에서 만약에 심리학 들어가는 건 다 나오는 게 바로 귀인입니다. 뭐냐면은 인자가 뭐냐면 원인이란 말이야. 행동의 원인 알겠지? 행동의 원인을 되돌아가서 추적해 보는 게 귀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통제 소재, 안정성, 통제 가능성.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공부 좀 하세요. 네. 요거는 기억해도 알겠어? 그 원인을 출제를 갖다가 통제하는 소재지가 어디냐 이거야. 내부에서 찾느냐 외부에서 찾느냐 알겠지? 원인을 예를 들어서 내가 오다가 여기다가 쫙 미끄러졌어. 그러면은 나는 뭐라고 그러냐? 어떤 놈이 여기다 못 뿌려놨어. 누구야? 막 그러잖아, 그지? 나는 다른 사람한테 돌리고 싶지. 근데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 교수님 칠칠 맞게 넘어지고 그러세요. 그지? 원인을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싶었잖아, 그지? 근데 그 주위에서 보는 놈, 칠칠 맞게 넘어지세요 하고, 그렇죠? 그 사람 내부로 돌렸다. 나는 외부로 돌리고, 그죠? 이런 거야. 그래서 원인을 갖다가 나는 밖으로, 그지? 다른 분 밖에서는 내 안으로 돌린다. 안정성은 뭐냐? 시간이 지나도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런 거죠, 그죠? 네.
자신에 의해서 통제 가능하냐 안 하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야, 능력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없어? 엄마가 그렇게 낳아준 걸 어떻게 해? 그지? 야, 노력은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응? 야, 중간고사 잘 볼 수 있지? 믿지? 내 너 믿는다. 통제가 가능하단 말이야. 알겠어? 과제 난이도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어 없어? 그건 내 맘이지 니들 맘이냐? 알겠지? 통제가 불가능해. 네. 그래요. 이렇게 알아두세요. 요거는 좀 표. 네. 자, 학습된 무기력 보자. 학습된 무기력. 요거 한번 보세요. 야, 학습된 무기력. 여러분 지금까지 학습된 무기력이 있다고 하면 이걸 극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알겠죠?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똑같은 개는 아니고 약간 다른 개들인데 같은 실험 여기 보게 되면 1번은 뭐냐면은 그 밑에다가 전기 쇼크를 막 주는 거야. 그러면 낑낑대고 오줌 싸고 난리 나겠지, 그지? 그래서 어쩌다가 그 앞에 있는 판때기를 톡 건드렸다? 그랬더니 쇼크가 딱 끊어졌어. 그럼 나중에 쇼크가 오게 되면 얘가 판때기를 톡톡 건들겠지. 응. 그러니까 판때기를 건들면 쇼크가 없어져. 이걸 배웠어. 근데 두 번째 보죠. 여기 보니까 쇼크를 줬는데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는데 별 발광을 다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두 번째야. 세 번째는 전기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한번 봅시다.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오른쪽에 약간 칸막이를 조금 만들어 놨어. 첫 번째 1번 개를 봅시다. 거기다 쇼크를 팍 줬어. 그럼 얘가 낑낑대다 어떻게 하냐? 이전에 막대기를 갖다 건드리면 쇼크가 떨어지는 걸 배웠지. 내가 뭘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쇼크를 받으면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쳐야지. 도망갑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3번 G는 뭐, 지란다. 걔도 보게 되면은 전기 쇼크를 안 줬어. 안 주면은, 그러다가도 나중에 보게 되면 쇼크를 주면 얘가 어떻게 돼? 도망가겠죠, 그죠? 근데 두 번째가 문제야, 두 번째가. 얘가 이전에 뭘 배웠냐면 아무리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자기 전기 쇼크 받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알겠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여기 쇼크를 줘도 너 왜 안 도망가냐? 도망갈 수 있지, 그지? 도망갈 수 있지? 도망을 안 가. 얘가 뭘 배웠냐? 무기력한 걸 배운 거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저기 그 이전에 얘기했지만 그 병에다가 뼈룩을 넣어주면 뼈룩이 보통 그 튀면 우리 사람이 프랑스 에펠탑 있지? 그 380m 넘는 그걸 갖다 이렇게 튀어넘을 수 있단 말이야. 뼈룩이 그렇게 높이 튑니다. 그런데 뼈룩에다가 이렇게 그 뚜껑을 해도 넣어놔. 그럼 뼈룩이 팍 튀다가 머리가 아플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고민하고 나면 나중에 뚜껑을 열어. 뼈룩이 그 위로 튀어나가, 안 튀어나가? 얼마큼 튀냐? 뚜껑 있는 데까지. 그게 학습된 무기력이야. 알겠어? 혹시 여러분 중에 만약에 나는 공부 같은 게 잘 안 돼. 나는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됐어. 그게 내가 뭐 학습된 무기력일 수 있어요.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제 수업은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요 2번과 같이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다 없애길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러세요. 영어 하면 되잖아. 어? 야, 미국 가면 그지들도 영어 하잖아. 니들이 그지가 아니잖아. 더 잘할 수 있잖아. 그지? 예. 예. 요건 내가 이제 시험 내기 전에 조금만 더 기다려. 따라합시다. 기본적 귀인 오류. 내가 시험을 낸다. 타인의 행동에 대한 원인으로 내부적인 요인을 과소평가하고 외부적인 요인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기본적 귀인 오류. 맞아, 틀려? 그렇지. 그렇게 낸단 말이야, 내가. 알겠지? 네. 네. 보통 원인을 갖다가 그 내부로 돌리는 게 많습니다. 7, 80%는. 얘를 갖다 넘어주면은 보통 제자리 77 맞냐?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그지? 내부적인 거로 돌린다. 그 다음에 타인의 행동의 원인은 그 사람의 내적인 걸로 자신의 행동은 상황적으로 강조합니다. 잘 보세요. 내가 일이 잘 풀렸어. 나의 평가야. 그럼 어떡하니? 내가 이 정도는 되지 뭐. 그지? 이 생각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일이 잘 안 풀렸어. 누가 이따위로 문제를 내가지고 그러지? 이렇단 말이야.
만약에 타인이 일이 잘 안 풀렸어. 제가 원래 좀 거래 잘 못해. 이렇게 하죠. 그죠? 타인이 A 플러스 맞았어. 걔가 공부 잘했다고 생각 안 하지, 그지? 교수님이 쉽게 내줬나? 다른 애들도 다 A 플러스일 거야. 모르는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게 알겠죠? 자기 본의적 편향. 따라서 자기 본의적 편향. 이건 비슷한데 자기가 잘한 거에 대해서는 내 책임, 잘못됐으면 남 책임. 알겠지? 잘 되면 내 탓, 못되면 뭐야? 조상 탓. 이게 귀인 이론이야. 내가 딱 문제를 냅니다.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 무슨 편향? 자기 본의적 편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할까? 통제력이 있다는 착각이 그런 것 같아서